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배움의 조건, 영화 속에 담겨있는 13가지 교육 이야기 12번째 시간. 짠! 리더십은 아이러니다. 고독한 스승. 1989년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존 클라크라는 어떤 흑인 교사가 1970년대 흑인으로 드물게 백인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했었대요. 그 학교는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라고 뉴저지의 뉴요크에 위치한 명문 학교였는데 나중에 점점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학교의 주변의 환경이 변하면서 마약과 무기를 팔고 정말 아이들을 손도 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아이들이 되고 교사들도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학교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게 되어서 그 학교에서는 이제 주정부에서는 이 학교 아이들은 도대체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어떤 시험에 어느 정도의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학교를 폐교시키겠다라는 통지를 보내고요. 그 학교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옛날에 이 학교의 교사였던 존 클라크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본문을 읽으면서 영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영화는 뉴저지주 뉴워크라는 도시에 위치한 이스트사이드 고교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뉴욕의 주변 도시인 뉴요크는 가장 큰 쇼핑몰, 웅장한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우아한 시청사 건물까지 20세기 상업도시로서 명성을 떨쳤었다. 그러나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민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다른 도시로부터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흑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지형은 바뀌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인 중산층들이 도시 외곽으로 이주하면서 뉴요크는 가난한 유색인종들이 모인 폭력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졌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제 판단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이 옳은가? 이 저자 이런 판단이 옳은가? 그런 판단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이제 가능하면 제 판단을 뒤로 하고 이 책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중산층들이 떠나고 유색인종이 모여들면서 학교가 문제학교로 변했다라는 거는 그 학교가 문제학교로 변한 원인이 결국은 그런 백인 중산층보다는 가난한 이민자들 탓이라는 건가라는 거부감이 좀 들었는데 저의 판단은 배제하고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니 실제로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고 하니 제 감정을 배제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명문고였던 이 학교는 이제는 학교는 덩치 크고 폭력적인 학생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고 아무도 이들을 막지 못했다.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총기를 소지한 외부인들이 언제든 학교를 드나들며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다.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이런 학교를 퇴출시키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 표준화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교육과 미국 교육을 비교하는 부분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표준화 평가라는 것이 그다지 어색한 말이 아니다. 국가가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주도적인 훈련을 실시해 왔고 또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검사 도구를 만들어 측정하고 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어떤 교육이 좋고 나쁘고 교육의 어떠한 면이 혁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국가를 떼어내고 생각하기 어려운 곳이 한국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자잘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 위치에 있다. 언젠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학생 간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장관이 직접 나와 고개를 숙인 일이 있다. 즉 개별 학교 단위의 일이라도 그것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면 곧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 50개의 서로 다른 주가 서로 다른 교육법을 갖고 있다. 또 한 주에 속한 교육청별로 별도의 교육 시행령을 갖고 있다. 물론 연방 헌법과 연방법 그리고 주 정부가 정한 교육법에 따라 큰 틀에서의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가 있기는 하지만
연방 정부가 단위 학교의 교육과 교수법 그리고 교육 성과를 움켜쥐고 관리 통제하진 않는다. 워낙 미국의 지방자치 전통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역사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여기에 정치적 영향력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각 주에서는 교육체제와 교육의 성과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만들고 발전시켜 왔다. 더욱이 잘 바뀌지 않는 미국의 제도를 염두에 둔다면 교육을 둘러싼 혁신은 국가 차원이 아닌 철저히 단위 학교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교육체제의 변화가 생긴 시기는 1980년대 초반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은 위기에 처한 국가라는 대통령 교문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방 국가 중심의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게 그때 당시 냉전 체제에 있었을 때 미국은 굉장히 우월감이 자기가 세계 1위 국가라는 우월감이 있었는데 소련에서 먼저 스푸크니트온가 우주선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에서 그동안 이제 존 듀이 같은 그런 아이들 중심의 수업을 했던 실험 뭐라 그래야 되나 진보주의 교육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교육들 다 안 된다. 마치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같은 거 그런가 하면 애들 학력 떨어져 공부해야지 하는 것처럼 이때 분위기는 그런 아이 중심의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부를 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소련의 자극을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딱딱한 공부를 시키게 되는 연방 차원의 국가교육을 시키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당시 교육개혁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연방 차원의 국가교육 과정을 만든다. 주요 교과에서 학생들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 평가 시험을 치른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교에는 성과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극단적으로 폐쇄도 고려한다. 그리고 학교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우처 제도 및 차더스쿨 등의 학교 민영화를 적극 도입한다. 유명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공립학교이고 이러한 학교는 집에서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학교 버스의 역할 혹은 부모의 차량 제공이 차지하는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 속에 이제 이 학교도 이스트사이드 고등학교도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저자는 뭐라고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트사이드 고교의 겉모습과 학교 구성원들이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학교가 위치한 지역사회가 변한 탓이다. 유색 인종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의 전형적인 학교가 된 것이다. 그 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가난하다. 부모가 모두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반을 넘지 않으며 나머지는 한부모 혹은 조선가정의 아이들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없거나 두 명 다 없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인의 불행이다. 그러나 개인의 불행이라 이야기하기 전에 이들의 불행을 사회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의 태생적 불리함이 평생을 좌우하게 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사회를 지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온전히 한 개인의 책임으로만 간주되는 사회에서 아이를 교육적으로 잘 키우는 것은 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 미국의 공립학교 역사를 조금 정리해 주는데 이건 제가 발견한 보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짧은 시간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에서의 공립학교는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의 제안과 호레이스만 교육학 책을 읽으면 교육역사, 공립학교의 교육역사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호레이스만의 노력을 거쳐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전 세계에서 이주해오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립학교는 미국민의 정체성과 이념을 전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으로 기능했다. 이로써 제퍼슨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안했던 공립학교의 이상이 완성되는 듯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고 같은 학교 공간에 누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학교에서 길러진 동년배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학교는 도전장을 맞는 전장이 되어갔다. 프로테스탄트 배경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카톨릭교 이주민들은 배척 대상이 되었고 카톨릭 신앙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흑인을 노예로 대해왔던 백인들에게 그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교육 내용을 배운다는 것은 모욕으로 여겨졌기에 그들은 흑인들을 내쫓거나 피해 다녔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배워야 할 것이 별도로 있다고 여겨졌던 시대가 지나면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학교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두고 싸우는 관계가 되었다. 영어의 절대적인 권위도, 영국계 백인 중심의 역사 서술도, 학교에서의 종교 행위도 모두 도전받게 되었고 바뀌어갔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립학교는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인 가치를 홍보하는 모델로 부각되었다. 1970년대 중반이 지나 세계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학교 교육의 낮은 성과가 지목되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학교 교육은 효율적인 체제 하에 높은 성과를 내야 하는 기업 논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계층과 문화 공동체 간의 갈등과 긴장으로 격변을 경험해온 학교라는 장은 높은 성과를 요구하는 세계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판단하면서 다른 학교와의 성과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으로 변해갔다. 결국 학교는 미국이 독립하던 시기에 부여받은 역할인 모든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의 기치를 내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교육받기 위한 장소에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으로 변해왔고 그렇지 못한 학교 교육은 무가치한 것으로 도전받게 되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그래서 폐교 위기에 놓인 이 학교를 존 클라크는 회생시켰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영화가 됐겠죠. 거의 아이들이 학력 평가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통과할 수 없는 굉장히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억압적인 방법으로 강제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막 이제 공부시켜서 결국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학교 교육을 둘러싼 세계 질서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는 결코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흐름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즉 학교는 학교 바깥의 질서와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학교에서 교장이 교사에게,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능을 강요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 클라크는 학교에 요구되는 수능적 체계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떠한 저항이나 의견도 묵살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조 클라크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자신의 독재적 통제 스타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그를 구명하기 위한 가두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는 학교 외부의 지시와 체계에 따르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학교에서 학교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은 정확하게 그에 따르지 않고 있다. 학교는 학교에 요구된 질서와 변화에 온전히 순응하기보다 일종의 자율성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자율성의 정도와 깊이는 어떠한지 판단하긴 결코 쉽지 않다. 바로 이것이 이 영화 고독한 스승에서 보여주는 교육의 힘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앨리스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육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일상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면 이를 어떻게 교육적인 긴장과 갈등으로 표출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적인 긴장과 갈등은 어떤 것이 더 교육적인가를 놓고 서로 대결하는 양상을 띠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과 갈등의 대결은 학교 외부보다는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학교가 사회의 한 기관으로 학교 외부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교육다움에 대해 보다 치열한 긴장과 갈등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공립학교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선조들의 교육적 이상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와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원칙에 관한 인민협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음, 희망을 향한 배움, 고독한 스승. 오늘은 이 영화와 교육적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이야기, 13번째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